내가 단순히 당신에게 용돈을 주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나? 아니, 난 당신이 평생 내 곁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 거야. 그는 냉소하며 이른바 보약이라는 약병을 내 앞으로 밀었다. 나는 이미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했다. 이 결혼 뒤에 이토록 치밀하게 설계된 함정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진실이 밝혀지고 나서야 나는 깨달았다. 그와 그의 어머니가 원했던 것은 결코 내가 아니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반격했는지 궁금한가? 클릭해서 보면 깜짝 놀랄 것이다. 나는 서울에서 일하는 직장 여성이고 나보다 2살 어린 남편은 익선동의 낡은 골목에서 구두 수선과 작은 수리점을 운영하는 장인이다. 우리 둘 다 직업이 있어 생활이 부유하진 않았지만 그럭저럭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다. 우리에겐 말 잘 듣고 속 깊은 아들도 하나 있는데 성적도 늘 좋았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온화하고 자상했으며 집안일도 기꺼이 돕고 아들과 함께 마당에서 연을 날려주곤 했다. 그때 나는 그가 마음씨 착하고 성실한 남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그의 절약이 인색함에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혼 첫 해 내가 각자 경제관리를 하자고 제안했던 기억이 난다. 나도 직장인이고 재테크 능력도 나쁘지 않았다. 결혼 전 혼자서 4천만 원을 모았고 결혼식 비용도 거의 내가 다 냈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 지난번에 회사에서 경비 처리할 때도 실수했잖아. 그냥 내가 관리할게. 그 순간에는 그게 관심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중에야 깨달았다. 그건 일종의 통제였다는 것을. 그는 돈 관리뿐만 아니라 집안의 전기 1kW, 휴지 한 장, 물 한 방울까지 모두 가계부에 기록했다. 그 두꺼운 가계부의 표지는 이미 해져서 보풀이 일었고 내가 더 쓴 항목에는 빨간 펜으로 가득 줄이 그어져 있었다. 하다못해 등을 몇 분 더 켰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는 심지어 낮에는 불을 켜면 안 된다는 가훈까지 만들었다. 비가 오는 날 집안이 황혼처럼 어두워 책을 보려고 불을 켜면 그는 즉시 가게에서 달려와 문가에 서서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대낮에 무슨 불을 켜? 전기세가 얼마인 줄 알아? 그때 나는 처음으로 빛이라는 것이 사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가 나간 뒤에야 몰래 불을 켜고 낡은 앨범을 무릎에 펼쳐놓고 과거에 환하게 웃던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다. 불이 켜질 때마다 나는 마치 숨을 훔쳐 쉬는 것 같았다. 아들은 누구보다 속이 깊어 우리에게 무언가를 사달라고 조르는 법이 거의 없었다. 어느 날 아들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내게 다가와 커다란 서량 딸기가 그려진 그림을 내밀었다. 아들은 색연필로 딸기씨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그려 내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듯했다. 엄마, 학교 옆 과일 가게에서 이 딸기 팔아요. 엄청 달콤한 냄새가 나요. 먹고 싶어요. 나는 순간 멈칫했다. 마음이 시큰했다. 서량 딸기는 서울에서 꽤 비쌌다. 한 팩에 몇만 원은 좋기 했다. 하지만 아들은 만약 사준다면 수학시험에서 꼭 만점을 받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당근마켓을 켜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봤지만 가격은 여전히 터무니없이 비쌌다. 남편이 다가와 몇 초간 보더니 직접 스마트폰을 들어 검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화면을 껐다. 너무 비싸. 이런 건 그냥 보통 딸기 먹으면 돼. 사치야. 나는 아들이 몸이 약해 평소 식욕이 없는데 이건 처음으로 무언가를 먹고 싶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말이 채 나오기도 전에 그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 옆집 박씨 아저씨한테 말해뒀어. 그 집 애가 아플 때 이 딸기를 먹는다던데 아마 우리한테 좀 줄지도 몰라.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정말로 딸기 몇 알을 들고 왔다. 심지어 이웃 앞에서 아이가 몸이 안 좋아서 이거 먹고 기운 좀 차리라고요. 라고 말했다. 나는 옆에 서서 전에 없던 창피함을 느꼈다. 다른 사람에게 불쌍한 사람 취급을 받는 그 느낌에 숨이 막혔다. 집에는 낡은 나무 의자가 하나 있었다. 다리가 부러지자 그는 철사로 꽁꽁 묶으며 아직 쓸만하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앉을 때마다 의자는 심하게 삐걱거렸다.
마치 우리의 결혼 생활처럼 이미 금이 가고 낡아 빠졌지만 무너지지 못하도록 억지로 묶여 있는 것 같았다. 그 무렵 그는 주말에 나를 위해 서프라이즈 선물을 사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다. 결과는 빈손이었고 택배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댔다. 나는 믿고 기다렸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그 소외의 서프라이즈란 그가 구로 디지털 단지의 작은 오피스텔을 임대해 최고 사양의 컴퓨터를 설치하고 마음껏 게임을 하고 몰래 개인 방송을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그날 서울의 하늘은 낮게 드리운 천장처럼 흐렸다. 나는 철사로 묶인 의자에 앉아 꺼진 형광등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다. 어떤 집은 가난해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 직접 그 스위치를 꺼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날 정오의 햇살은 잿빛 구름에 짓눌려 창백했다. 나는 철사로 다리를 묶은 낡은 의자에 앉아 부엌에서 울려 퍼지는 그의 거짓 다정한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여보, 나 오늘 가게 가서 어젯밤에 못한 일 좀 마저 하고 올게. 점심은 나 기다리지 말고 먹어. 그는 돌아서며 웃었지만 눈빛에는 순간 불안감이 스쳤다. 나는 가슴속에서 갑자기 차오르는 시큼함을 억누르며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다. 심지어 그의 옷깃을 정리해주기까지 했다. 문이 쾅하고 닫히자 집안은 텅 빈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그 두꺼운 가계부를 노려보았다. 빨간 펜 자국들은 마치 경고선처럼 내 숨통을 점점 더 조여왔다. 머릿속에서는 친구가 말해줬던 배신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낯선 향기, 의심스러운 주소, 여자의 그림자. 나는 그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붐비는 강남역 사거리를 지나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내 귀에는 오직 내 심장 소리만 들렸다. 구로 디지털 단지의 유리 외벽에 억눌리고 냉담한 내 얼굴이 비쳤다. 나는 그가 당당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마치 어느 회사의 사장 같았다. 나는 403호 문 앞까지 따라가 귀를 댔다. 여자의 목소리는 없었다. 오직 그와 컴퓨터의 윙윙거리는 소리, 그리고 경쾌한 게임 효과음만 들릴 뿐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가 이곳을 빌린 것은 여자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내게 들키지 않고 게임을 하고 개인 방송을 하기 위해서였다. 심지어 팬들이 선물을 보내고 있었다. 어떻게 따라왔어? 그가 갑자기 문을 열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냉소했다. 이게 당신이 나를 위해 준비한 서프라이즈인 줄 알았지. 그는 재빨리 해명했다. PC방은 담배 냄새가 나고 당신이 내 몸에서 냄새나는 걸 싫어하잖아. 그래서 따로 장소를 빌린 거야. 후원금 받아서 돈도 좀 벌고. 나는 최고 사양의 컴퓨터와 구석에 쌓인 배달 음식 용기들을 보며 마음이 황량해졌다. 그의 세상에서는 가정을 꾸리는 것보다 게임에 투자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었던 것이다. 집에 돌아온 후 나는 묵묵히 가계부에 한 줄을 추가했다. 오피스텔, 월세, 전기세, 인터넷 비용, 공동지출. 여전히 그가 즐겨 쓰던 빨간 펜으로.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나만의 증거를 새기는 행위였다. 세월은 사포처럼 내 삶에 대한 인내심을 조금씩 갉아먹었다. 아들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한 번은 학교 후에 조심스럽게 내게 물었다. 엄마, 우리 집 많이 가난해요? 친구는 엄마가 매일 스타벅스 사준대요. 밤에 에어컨도 켜고 잔대요. 나는 침묵했다. 머릿속에는 어둠 속에서 책을 읽던 수많은 순간들과 그가 꺼버렸던 그 등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더 어두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택배로 소포가 하나 도착했다. 발신인은 시어머니의 한의원이었다. 열어보니 값비싼 한약 보약이었다. 전화를 걸자 그의 목소리는 유난히 살가웠다. 아가, 그 약간의 좋은 거야. 너 저번에 어지러워서 쓰러졌었잖아. 몸보신 잘해야지. 그 순간 나는 거의 믿을 뻔했다. 하지만 그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혹시 내 수중에 용돈 좀 있니? 내 남편이 돈을 전부 게임에 쏟아부어서 나한테 생활비를 안 주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마음속 경고등이 울렸다. 그날 밤 나는 약을 몇 알 먹는 척하고 실제로는 전부 부엌 싱크대에 버렸다. 그 후 며칠간 나는 일부러 피곤한 척하며 그의 동태를 살폈다. 마침내 무더운 주말 오후 나는 그와 남편이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며칠만 더 먹으면 다리에 힘이 없어서 서지도 못할 거야. 이혼하는 것보다 깔끔하지.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것 같았다. 복수의 씨앗이 그 순간 뿌리를 내렸다. 나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녹음 파일, 가계부 사본, 오피스텔 임대 계약서 사진, 심지어 철사로 묶인 그 낡은 의자까지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 이 억압된 결혼의 상징으로 남겨두었다. 클라이맥스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그날 나는 일부러 시부모님을 식사에 초대했다. 갈비찜, 잡채, 그리고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떡볶이까지 한 상 가득 차렸다. 나는 남편에게만 주는 모든 음식에 시어머니가 보내준 보약을 몇 알씩 섞었다. 그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 고통을 직접 체험하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다. 역시나 식사를 마치고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배를 움켜쥐고 식은땀을 줄줄 흘렸다. 결국 그는 명동 한복판 길거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얘져서 나에게 소리쳤다. 네가 미쳤구나. 나는 평온하게 웃었다. 어머님, 이 약이 몸에 좋다고 하셨잖아요. 왜 드시고 나니 오히려 힘들어 하시죠? 그는 순간 말을 잃고 눈빛이 흔들렸다. 마치 모든 계략이 들통난 사람처럼 주위의 행인들이 호기심에 몰려들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고부 갈등인가 봐. 그날 이후 나는 이 집에 대한 모든 미련을 완전히 끊었다. 이혼 소송에서 나는 깔끔하게 승소했다. 아들을 데리고 햇볕이 잘 드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아침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더 이상 몰래 불을 켤 필요도, 누군가 전기 한도, 종이 한 장을 계산할까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아들은 새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렸다. 환하게 켜진 등 그림이었다. 그 옆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집은 밝아야 해요. 나는 아들을 살며시 안았다. 문득 이것이 진짜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치스럽지는 않지만 자유롭고 부유하지는 않지만 밝은 삶. 나는 그 커다란 짐가방을 현관으로 밀어냈다. 마치 진작에 끝냈어야 할 관계를 밀어내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내 기분은 복잡했다. 마치 서울의 순환도로 교통체증처럼 겉보기에는 질서정연하지만 실제로는 엉망진창이었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오직 낡은 벽 구석에 전기 계량기가 딸깍거리는 소리만이 이 집의 모든 전기가 빨간 펜으로 가계부에 기록되었음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예전 같았으면 그의 잔소리가 두려워 불도 에어컨도 켜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묵묵히 모든 등을 켰다. 노란 불빛과 하얀 불빛이 뒤섞여 이 어두운 공간을 눈부시게 밝혔다.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손에는 학교 앞에서 사온 떡볶이 한 그릇이 들려 있었다. 매콤한 기름 냄새와 뜨거운 김이 풍겨왔다. 나는 아들이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며 문득 마음이 아팠다. 아들은 고작 5,000원짜리 음식을 먹고 싶었을 뿐인데 나는 그 돈 때문에 마음속으로 한참을 고민해야 했다. 엄마, 오늘은 왜 화 안 내요? 아들이 면을 빨아들이며 고개를 들어 물었다. 나는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헝클었다. 이제 화내야 할 사람은 네가 아니니까. 떠나기로 결심하기 전 나는 수없이 그날의 장면을 상상했다. 시끄럽게 다투고 문을 박차고 나가거나 혹은 말없이 떠나는 모습을. 하지만 그 순간이 정말로 닥쳤을 때 나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두려웠다. 마치 모든 감정이 메말라버리고 걸어다닐 수 있는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았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아가, 와서 밥 한 끼 먹으렴. 우리 할 얘기가 있잖니. 가고 싶지 않았지만 아직 밝혀야 할 진실이 남아있다고 생각해. 그러겠다고 했다.
그날 식탁에는 시어머니가 특별히 만든 찜닭과 돼지갈비찜이 있었다. 몸보신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나는 그 국물 그릇을 보며 속으로 냉소했다.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번 보약 사건이 아직도 생생한데 내가 어떻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겠는가. 나는 숟가락으로 국을 뜨는 척하며 사기 그릇에 부딪혀 맑은 소리를 냈다. 시어머니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걱정스러운 척 말했다. 어서 먹으렴. 식으면 맛없단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와 시선을 마주쳤다. 미소는 온화했지만 차가웠다. 어머님, 이 국에는 사랑을 넣으셨나요? 아니면 계략을 넣으셨나요?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다. 부엌에서 끓고 있는 찌개마저 무겁게 느껴졌다. 그의 눈빛이 한번 흔들리더니 이내 태연한 척했다. 얘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나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어머님, 아드님을 위해 무언가 지켜주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이런 방법은 너무 악독해요. 남편은 옆에 앉아 계속 고개만 숙이고 밥을 퍼먹고 있었다. 아무 말도 못하는 구경꾼처럼 나는 문득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이 남자가 내가 한때 평생을 맡길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라니. 지금은 내 편을 들어 공정한 말 한마디 해줄 용기조차 없었다. 저녁 식사 후 나는 더 머물지 않고 그 낡은 아파트를 나섰다. 복도의 센서등이 몇 번 깜빡이다가 마침내 안정적으로 켜졌다. 내 발밑에 시멘트 계단을 비추었다. 나는 문득 그 등불의 밝기가 우리 결혼 생활의 빛보다 훨씬 더 밝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마치 차가운 거래를 마치는 것 같았다. 재산분할 때 나는 내 몫을 돌려받았다. 더 싸우지도 누구에게 빚지고 싶지도 않았다. 새 집으로 이사온 첫날 밤, 나는 아들과 함께 통유리창 앞에 앉아 야경을 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꺼지지 않는 수많은 별처럼 발밑에서 반짝였다. 아들은 색연필로 그림을 그렸다. 환하게 켜진 샹들리에 아래 식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떡볶이와 설양딸기 한 접시가 놓여 있었다. 엄마, 앞으로 우리 집은 계속 불 켜놓으면 안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을 안았다. 코끝이 찡했다. 삶은 새로운 리듬을 찾기 시작했다. 나는 결혼 전에 좋아했던 일들을 다시 시작했다. 주말에는 삼청동에 가서 전시회를 보고 식탁에 놓을 꽃 한 다발을 사고 저녁에는 차를 우려내 책을 읽었다. 가끔 아들이 잠든 후에 컴퓨터를 켜서 다른 사람들의 개인 방송을 보기도 했다. 그 가상의 떠들썩함은 내게 더 이상 유혹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가 어떤 감옥에 갇혀 있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또 다른 알림 같았다. 때로는 구로 디지털 단지로 향하는 그 거리를 지날 때 나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 유리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불을 밝히고 있었지만 나는 그 안에 더 이상 나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비 오는 오후 나는 등기우편 한 통을 받았다. 법원에서 온 시어머니의 한의원에 대한 통지서였다. 그녀는 규정 위반 약재 사용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 나는 그 공문서를 보며 기쁨도 연민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깨끗한 해방감뿐이었다. 이것은 나의 복수가 아니었다. 그가 스스로 선택한 결말이었다. 밤새 빗방울이 창틀을 두드렸다. 나는 노트북에 수년간의 일들을 적어 내려갔다. 그 가계부, 낡은 의자, 꺼진 등, 설양딸기, 오피스텔, 그리고 결코 마시지 않았던 그 국물. 이 모든 세부 사항들이 한때 나를 꽁꽁 묶었던 쇠사슬 같았다. 이제 나는 내 손으로 그것들을 하나씩 풀어 시간의 깊은 곳으로 던져버렸다.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졸린 눈으로 물었다. 엄마, 아직 안 자요? 나는 노트북을 덮고 웃으며 아들을 토닥였다. 조금만 더 있다가 먼저 꿈속에서 엄마 기다려. 아들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기 전에 한마디 덧붙였다. 등은 끄지 마세요. 밝은 게 좋아요.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문득 한 문장이 떠올랐다. 집이란 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자유롭게 숨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이다. 시어머니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하더니
가벼운 한숨을 내쉬었다. 무언가 감정을 억누르는 듯한 소리였다. 그녀는 알겠다고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내가 아주 잘 아는, 마지못해 하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아직 완전히 봉하지 않은 소포 상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한약 봉지가 조용히 상자 안에 놓여 있었다. 포장지에는 그녀의 한의원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다. 묵색의 해서체 글씨는 형언할 수 없는 아이러니를 풍겼다. 따뜻함과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했다. 나는 일단 아무렇지 않은 척 그 약을 부엌 가장 높은 찬장에 넣어두기로 했다. 그곳은 나조차도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이었다. 일상은 그대로 흘러갔다. 그는 여전히 빨간 펜으로 가계부의 모든 지출을 기록했고 여전히 화장지를 몇 칸 썼는지 계산했으며 여전히 낮에는 불을 켜지 못하게 했다. 단지 나는 더 이상 그 앞에서 논쟁하지 않고 묵묵히 그 세부 사항들을 기억하는 법을 배웠다. 마치 거미줄을 짜듯이 며칠 후 저녁 내가 막 설거지를 마쳤을 때였다. 아들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여니 시어머니였다.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 한 봉지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아주 친절하게 웃었다. 아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들 보러 들렀다. 그녀는 신발을 갈아 신고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들어와 만두를 식탁에 놓았다. 주위를 둘러보더니 등은 왜 켜놨니? 라고 물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오늘 날이 흐려서 집안을 좀 밝게 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나와 잡담을 나누었다. 그 와중에 몇 번이고 그 약에 대해 언급했다. 잊지 말고 꼭 챙겨 먹으렴. 몸에 좋단다. 저녁 식사 후 그녀는 아들에게 같이 아래층으로 산책 가자고 했다. 나 혼자 그릇을 치우고 있을 때 문이 살며시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현관이 아니라 부엌에서 창고로 통하는 작은 문이었다. 나는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갔다. 마침 그녀가 발돋움하며 내가 숨겨둔 그 약봉지를 꺼내려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문가에 서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작은 봉지 하나를 뜯어 외투 주머니에 넣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섰다. 나를 보고 잠시 흠칫하더니 이내 웃으며 말했다. 아, 네가 잊어버릴까봐 식탁에 꺼내놓고 알려주려고 했지.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녀는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장악하려는 것이었다. 어쩌면 이 약은 처음부터 단순한 보약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어떤 담보물이거나 심지어 내 삶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일 수도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일부러 일찍 일어나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에게 말했다. 어머님이 어제 오셨다가 약을 가져가셨어.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시선을 내리깔았다. 아, 그래? 그 순간의 당황스러움을 그는 재빨리 감췄지만 나는 분명히 보았다. 그 후 며칠간 나는 몰래 시어머니를 관찰했다. 역시나 그녀는 약을 다시 가져다 주었다. 이번에는 수입 영양제라며 한 상자를 더 얹어 주었다. 그녀는 진심 어린 말투로 당부했다. 이건 내가 특별히 비싼 돈 주고 산 거니까 꼭 먹어야 한다. 나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이 약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확인할 때가 되었다고 나는 시내의 대형 검사기관에서 일하는 친한 동창에게 연락했다. 며칠 후 검사 보고서가 도착했다. 약제 성분에는 보익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장기 복용 시간과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미량의 물질이 함유되어 있었다. 게다가 그 양은 즉각적인 격렬한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 일상 속에서 서서히 기력과 정신을 쇠약하게 만들기에 딱 적절한 수준이었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그 보고서를 꽉 쥔 채 가슴속이 차갑게 얼어붙는 듯한 멍한 기분을 느꼈다. 내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었다.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었다. 그는 이런 만성적인 방법으로 내가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만들고 결국 그들 모자에게 의존하게 만들려 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홀로 베란다에 서서 멀리 보이는 아파트 불빛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가계부의 빽빽한 빨간 글씨, 철사로 묶인 낡은 의자, 꺼진 형광등, 아들이 그린 그림 속에 영원히 켜진 샹들리에. 수년 동안 나는 창문 없는 방에서 사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 방에 자물쇠를 더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시어머니에게 집 근처 찻집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웃으며 말했다. 아가, 요즘 몸은 좀 어떠니? 나는 검사 보고서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목소리는 평온했다. 어머님, 주신 약을 검사해봤어요. 성분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그녀의 미소가 굳어졌다. 눈띠에 당혹감이 스쳤다가 이내 억울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나는 다 좋은 마음으로.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좋은 마음이라면 사람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지 서서히 기력을 잃게 만드는 게 아니죠. 어머님의 계획은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되도록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 대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가 떠날 때 뒷모습이 눈에 띄게 초라해 보였다. 나는 이것이 그녀가 완전히 손을 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적어도 그녀는 내가 아무 방비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집에 돌아와 책상 위에 가계부를 보았다. 문득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올가매는 쇠사슬이 아니라 미래의 법정에서 나를 보호해줄 무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마지막 페이지를 펴서 오늘의 날짜를 적고 약물 성분 검증 결과 사실 확인이라고 기록했다. 빨간 펜의 흔적이 등불 아래서 결연한 낙인처럼 보였다. 그날 밤 아들이 방에서 고개를 내밀고 작은 소리로 물었다. 엄마, 등 계속 켜놔도 돼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뻗어 더 많은 등을 켰다. 집안이 순식간에 따뜻하고 밝아졌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빛은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꺼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 모자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불길이 마침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깨달았다. 수년간 내가 절약과 가정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들이 함께 엮은 거미줄에 불과했다는 것을, 나를 그 안에 가두고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밤에 나는 불을 켜지 않고 식탁에 앉아 그 가계부를 펼쳤다. 한 장 한 장 넘겼다. 빨간 펜의 흔적은 칼자국처럼 눈을 찔렀다. 모든 절약의 이면에는 나와 아들의 수많은 인내와 양보가 있었다. 나는 문득 이 글자들이 더 이상 지출을 기록하는 숫자가 아니라 그들 모자가 내 삶을 통제했다는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길에서 아들이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어제 엄마가 잠들었을 때 할머니가 아빠한테 엄마가 숨겨둔 돈 가져가라고 하는 거 들었어요. 급한데 써야 한다고요. 혹시 엄마가 물어보면 월세 내주려고 그랬다고 말하래요. 나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식은땀. 그 순간 나는 너무 가슴이 아파 말을 잇지 못했다. 아이가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압박을 받아서는 안 됐다. 집에 돌아와 진한 커피 한 잔을 타서 베란다에 앉아 아래층 도로를 바라보았다. 이 도시는 여전히 시끄럽고 사람과 차들로 붐볐다. 하지만 내 삶은 마치 투명한 새장 속에 갇힌 것 같았다. 바깥의 자유는 보이지만 결코 닿을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중요한 서류와 은행카드를 침실 서랍에서 사무실에 잠금 장치가 있는 캐비닛으로 옮겼다. 그리고 회사 프로젝트를 핑계로 개인 계좌를 하나 개설하여 월급의 일부를 그쪽으로 직접 이체했다. 다음으로 약재를 검사해줬던 그 동창에게 연락해 이전의 검사 보고서를 세부 복사하여 각각 다른 곳에 보관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또 찾아왔다. 손에는 과일 한 봉지가 들려 있었고 미소는 여느 때처럼 따뜻했다. 아가, 이거 신선한 대추란다. 보혈하고 몸에 좋지. 나는 봉지를 받아들고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경계심을 품고 있었다. 식사 시간에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요즘 수중에 여유 좀 있니? 집에서 좀 더 아낄 수 있는 건 없나? 나는 옅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그날 밤 나는 일부러 가계부를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비상금 기록이 있는 페이지를 유난히 눈에 띄게 표시해 두었다. 그가 참지 못하고 손을 댈지 보고 싶었다. 역시나 다음날 아침 내가 아들을 데려다 주러 나갔을 때 문을 잠그고 CCTV를 켜두었다. 점심시간에 집에 와보니 테이블 위에 가계부가 뒤적여진 흔적이 있었다. 그날 밤의 표시 흔적은 희미해져 있었다. 마치 지우개로 살짝 지운 것처럼 나는 마음속의 추측을 확신했다. 이것은 더 이상 고부간의 사소한 신경전이 아니었다. 장기간에 걸친 약탈과 조종이었다. 밤늦게 남편이 돌아왔다. 내가 불도 켜지 않고 거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왜 앉아? 나는 그를 바라보며 평온한 어조로 말했다. 내일 우리 구청 가요. 그는 잠시 멈칫했다. 마치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사람처럼. 뭐? 이혼해요. 나는 두 글자를 명확하게 말했다. 돌 위에 떨어지는 쇠망치처럼 둔탁하고 단호했다. 그는 당황하며 변명하고 애원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화제를 돌리려 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그가 침실에서 이리저리 서성이는 소리를 들었다. 마치 우리의 갇힌 짐승이 처음으로 통제력을 잃은 공포를 느끼는 것 같았다. 며칠 후 나는 아들을 데리고 회사 근처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전면이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낮에는 햇빛이 거실 가득 쏟아졌다. 첫날 밤 나는 일부러 모든 등을 켰다. 집안이 대낮처럼 환했다. 아들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야 집 같아요. 나는 앞으로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다시 삶의 열쇠를 손에 쥐었다. 빨간 펜에 묶여있던 날들은 과거가 될 것이다. 나는 창밖의 도시 야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이번에는 다시는 누구도 나를 위해 불을 꺼주지 못할 것이다. 나는 시어머니의 충혈된 눈을 바라보며 그녀의 끊어질 듯한 설명을 들었다. 마음속에서는 파도가 겹겹이 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마치 깊은 우물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처럼 끝없는 공허함을 담고 있었다. 빚은 어머님이 직접 지신 거지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목소리조차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때는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네가 몸도 건강해 보이고. 그래서 그냥 나는 그녀의 말을 매몰차게 끊었다. 그래서 약으로 절 망가뜨리려고 하셨군요. 그렇게 하면 제가 아드님과 이혼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더 많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게 되니까요. 차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남편은 운전석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핸들을 꽉 쥐고 있었고 관자놀이의 핏줄은 터질 듯이 솟아 있었다. 그는 나를 보지도 자기 엄마를 보지도 않았다. 그저 앞 유리창만 응시했다. 마치 끝없는 길을 보는 것처럼. 아, 아니야. 그게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이미 쉬어 있었다. 그냥 널 좀 겁주려고 했던 거야. 네가 그렇게 고집부리지 않게. 겁주려고요? 나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웃음은 우는 것보다 더 귀에 거슬렸다. 제가 수년 동안 당신들을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들이 언젠가 당신 아들 같은 사람이 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인색하고 냉담하고 이기적이고 가족에게 손 벌리는 걸 안부 묻는 것보다 더 익숙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요. 그의 입술이 떨렸지만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안전벨트를 풀었다.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다. 초가을의 바람이 옷깃으로 스며들어 등골이 오싹했다. 나는 돌아서서 차 안의 두 얼굴을 보았다. 하나는 당황과 수치심으로 가득했고 다른 하나는 생기 없이 굳어 있었다. 오늘 일은 기억해두겠어요. 내가 말했다. 다시는 당신들이 내 삶에 끼어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내 아이가 이 비열한 계산에 조금이라도 얽히게 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차문을 닫고 길가의 택시 정류장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단단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과거의 인내와 타협을 부수는 것 같았다. 차가 떠날 때 나는 백미러를 통해 남편이 두어 걸음 쫓아오다 멈추는 것을 보았다. 마치 발에 천근만근의 무게가 달린 것처럼 시어머니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나를 불렀지만 그 소리는 시끄러운 차 소리에 흩어져 버렸다.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는 황혼이었다. 석양이 통유리창을 통해 벽을 따뜻한 주황색으로 물들였다. 나는 창가에 서서 길 건너 카페에서 한 모자가 웃으며 케이크를 나눠 먹는 모습을 보았다. 그 장면이 나를 아프게 했다. 부러워서가 아니었다. 마침내 나와 내 아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내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나는 우롱차 한 주전자를 우련에 앉아서 며칠간의 세부 사항들을 노트북에 하나하나 기록했다. 그 대화들, 그 눈빛들, 그 숨겨진 악에 나는 모든 것을 나중에 증거로 남겨둘 것이다. 밤이 깊었을 때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학교에서 나눠준 귤 몇 개를 들고 있었다. 엄마, 이거 달아요. 드세요. 아들은 진심으로 웃었다. 막 켜진 등불처럼. 나는 귤을 받아들었다. 마음이 문득 아주 평온해졌다. 나는 앞으로의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그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을 알았다. 창밖의 도시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나는 귤 첫 조각을 까며 자신에게 말했다. 오늘부터 우리 집의 등은 오직 사랑과 평안을 위해서만 켜질 것이다. 그 시절 나는 종종 밤에 잠에서 깨어 창밖의 가로등을 바라보며 마음이 텅 빈 기분을 느끼곤 했다. 이혼으로 나와 아들은 억압적인 생활에서 벗어났지만 수년간 익숙해진 족쇄는 하룻밤 사이에 벗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낮에 나는 마치 갓걸음마를 배운 사람 같았다. 항상 조심스럽게 삶의 경계를 탐색하며 다시 누군가의 통제 속에 빠질까 두려워했다. 나는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먼저 남양의 작은 투룸을 얻었다. 매일 햇볕이 거실 깊숙이 들어왔다. 이사 첫날 나는 일부러 아들에게 모든 등을 켜보라고 했다. 불빛 아래서 세상을 다 가진 듯 웃는 아들을 보며 나는 울컥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주민센터의 요리 강좌에 등록했다. 예전에 먹고 싶었지만 재료 살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음식들을 배우기 시작했다. 아들은 집에 돌아올 때마다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맛이 뛰어나서가 아니었다. 집 식탁 위에 마침내 우리가 원하는 음식이 올라왔기 때문이었다. 누군가가 가성비 좋다고 생각하는 찌꺼기 음식이 아니라 전 남편이 가끔 아들을 보러 왔다. 그의 얼굴은 침울해졌고 말수도 줄었다. 대부분은 어색하게 문가에 서 있기만 했다. 아들은 가끔 그와 몇 마디 나누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막지도 굳이 붙잡지도 않았다. 그 관계는 이미 그 소리 없는 전쟁 속에서 끊어져 버렸다.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나는 뉴스에서만 그녀의 한의원 소식을 들었다. 불법 약재 사용 혐의로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했다. 그날 나는 TV 화면을 보며 생각했던 것만큼 통쾌하지 않았다. 그저 옅은 피로감만 느껴졌다. 그녀가 벌을 받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나는 수년간의 상처가 그녀의 실패로 저절로 아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더 잘 알았다. 시간은 한 방울 한 방울 흘러갔다. 봄이 되었을 때 나는 아들을 데리고 바다에 갔다. 바닷바람은 거세서 눈을 뜨기 힘들 정도였지만 아들은 파도를 쫓아다니며 온몸이 흠뻑 젖었다. 그는 뒤돌아 나를 향해 소리쳤다. 엄마, 우리 내년에도 또 와요. 알았죠?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내 삶은 더 이상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하지도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나는 잠든 아들의 작은 몸을 안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밤 풍경을 보았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과거의 힘든 날들은 우리 모두 견뎌냈어. 앞으로의 날들은 우리 정말 잘 살아내자.
방금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아래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이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해볼까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서 저를 응원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함께 탐험해봐요. 사랑을 위해 새엄마가 된 지 3년째. 나는 SNS 영상을 보다가 한 댓글을 발견했다. 언니들, 시야를 넓혀봐. 난 그냥 남편한테 상간녀를 집으로 데려오게 했어. 애도 보고 집안일도 하고 심지어 우리가 최고점에 산 집을 완벽하게 떠안아줄 호구도 찾았지. 그 댓글은 좋아요가 많았지만 정작 내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프로필 사진 속 아들의 모습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프로필 사진을 클릭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계정의 주인은 남편이 외국에 가서 연락이 끊겼다던 전 부인이었다. 그런데 이 계정에는 이틀 전 남편과 아들이 전 부인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영상이 올라와 있었다. 영상 속에서 아들은 애교 섞인 목소리로 사랑하는 엄마, 영원히 18살, 영원히 예쁘고 아름다운 공주님으로 사세요. 라고 말했다. 남편은 생일 모자를 쓴 전 부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며 말했다. 내 보물이 영원히 이렇게 걱정 없이 평안하고 순탄하기를. 그리고 모두가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외국으로 떠나 연락이 두절되었다던 전 부인은 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잘 관리된 손은 옥처럼 희고 길었다. 그녀는 아들을 툭 치며 말했다. 이 녀석 양심도 없지. 내 앞에선 엄마라고 부르고 그 여자 앞에선 또 엄마, 엄마 살갑게 부르고. 남편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듯 그녀의 콜라겐 가득한 뺨을 꼬집었다. 그건 우리 아들한테 억울한 소리지. 걔가 평소에 얼마나 말썽꾸러기인지 당신은 모르잖아.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당황한 나머지 스마트폰이 손에서 떨어져 액정이 파랗게 깨져버렸다. 나는 주저앉아 천천히 스마트폰을 주었다. 껐다가 다시 켜보려 했지만 눈물이 속절없이 액정 위로 떨어졌다. 이미 잘 눌리지 않던 터치스크린은 더더욱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힘없이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애써 잊으려 했던 화면들이 다시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영상 속 여자는 그렇게 당당하고 아름답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최고급 옥처럼 잘 관리되어 있었다. 나는 관절이 굵어진 내 손과 손가락에 갈라진 작은 상처들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남편 말이 맞았다. 아들 하준이는 정말 말썽꾸러기였다. 내가 최 씨 집에 시집 왔을 때 그는 겨우 3살이었다. 아빠를 쏙 빼닮은 작은 아이. 그때 나는 사랑에 눈이 멀어 부모님의 반대도 친구들의 비웃음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최진혁과 결혼하고 싶었다. 하준이의 엄마가 그가 1살 반일 때 그를 버리고 외국으로 가소식이 끊겼다는 말을 듣고는 모성애가 폭발했다. 어린 하준이가 사랑받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할까 하는 생각에 결혼 다음 날 나는 시어머니에게서 아이를 데려왔다. 하준이가 나와 말을 하려 하지 않자 나는 아동 심리학 책을 파고들고 육아서적을 읽으며 아이들의 취향을 연구했다. 과장이 아니라 다 비슷하게 생긴 울트라맨 캐릭터들과 뽀로로에 등장하는 어떤 동물이든 나는 전부 이름을 댈 수 있었다. 하준이는 어릴 때 식습관이 불규칙해 위장이 약했고 편식 때문에 약간의 빈혈도 있었다. 그에게 영양 균형 잡힌 밥을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 나는 얼마나 많은 유아식 레시피를 공부했는지 모른다. 그는 탐험을 좋아하고 파고드는 것을 좋아했다. 나는 그가 바닥에서 뒹구는 것을 내버려뒀다. 하지만 그 옷들은 반드시 손빨래를 해야만 깨끗해졌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잘해줘도 그는 그저 담담하게 저기요 라고 불렀다. 저기요, 저 아래층에 좀 데려가 줄 수 있어요? 오늘 전복죽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유치원에 데리러 갔을 때 친구들이 하준아, 너희 엄마 진짜 점다 라고 칭찬하면 그는 굳은 얼굴로 엄마 아니야 라고 말했다. 주위의 다른 학부모들의 시선이 내게 꽂힐 때면 나도 속상하고 창피했다. 하지만 최진혁은 항상 나를 안고 애교를 부렸다. 여보, 그거 알아? 난 어릴 때 남들은 다 엄마가 챙겨주는데
나만 할머니랑 보모 아줌마가 챙겨주는 게 제일 부러웠어. 내가 감정이 폭발해 모든 걸 그만두려 하면 그는 자신이 어릴 때 마당에 외롭게 앉아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여보, 또 다른 어린 시절의 최진혁을 만들고 싶어? 사랑에 눈먼 나는 최진혁 부자에게 무한한 사랑과 관용을 베풀었다. 나는 하준이가 돌덩이라도 기필코 물로 만들어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3년을 버텼지만 나는 끝내 하준이에게서 엄마라는 소리 한 번 듣지 못했다. 스마트폰은 완전히 켜지지 않았다. 수리 기사님이 채팅 기록을 백업했냐고 물었지만 나는 손을 저었다. 괜찮아요. 그냥 수리해주세요. 최진혁을 만난 이후로 한 번도 지우지 않았던 채팅 기록을 떠올리니 속이 메스꺼웠다. 나는 그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한편으로는 내 앞에서 온갖 달콤한 말을 속삭이고 나를 쫓아다닐 때는 심장을 꺼내줄 것처럼 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 부인을 보물이라 부르며 애정을 쏟아부을 수 있었을까. 너희 세 식구가 그렇게 화목하다면 왜 이혼했고 왜 나와 결혼했는가. 결국 나를 완전히 웃음거리로 만들면서 그리고 전 부인이 댓글에 남긴 상간녀라는 말은 내 가슴을 깊이 찔렀다. 내가 최진혁을 만났을 때 그는 이미 이혼한 지 1년이 지난 상태였다. 나는 결코 그들의 결혼 생활에 끼어든 적이 없었다. 그녀가 어떻게 피해자인 척하며 아무런 죄책감 없이 내게 악의를 퍼부을 수 있었을까? 스마트폰 수리를 기다리는 동안 지루해서 백화점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어찌나 공교롭게도 신선식품 코너에서 최진혁과 하준이를 보았다. 시크한 하준이는 문어처럼 전 부인 한유라에게 매달려 있었다. 뭐 먹고 싶어? 오늘 아빠랑 내가 실력 발휘 좀 할게. 먹고 나면 또 먹고 싶게 만들어줄게. 그래야 네가 자꾸 밖에 나가 놀 생각 안 하지. 최진혁은 연근, 등심, 농어, 닭날개를 능숙하게 쇼핑카트에 담았다. 한유라는 자연스럽게 최진혁 옆으로 가서 그의 팔짱을 꼈다. 여보, 당신 아들 좀 봐. 내가 뭘 좋아하는지 까먹었나 봐. 카트 안의 물건들을 보고는 그녀는 다시 웃었다. 발끝을 세워 최진혁의 뺨에 입을 맞췄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오갔지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다. 마치 둔기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고통과 현기증이 뒤섞였다. 창피함이 더 큰지 슬픔이 더 큰지 분간할 수 없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최진혁 일행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알고 보니 최진혁은 요리를 할 줄 알았다. 하지만 결혼 생활 내내 그는 한 번도 주방에 들어온 적이 없었다. 라면 하나 끓여준 적도 없었다. 팬데믹 기간 내가 고열로 알아 누워 몸져 누워 있을 때 그에게 라면 한 그릇 끓여달라고 부탁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는 그냥 생라면 한 봉지를 가져다 주었다. 목구멍에 칼날이 든 것처럼 침 삼키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던 나는 생라면을 들고 눈물을 글썽였다. 이걸 어떻게 먹어? 최진혁은 미안해하며 애원했다. 여보, 미안해. 난 요리할 줄 몰라. 정말 미안해. 그 생라면을 나는 눈물과 함께 맹물에 적셔 간신히 반쯤 먹었다. 그런데 그는 요리를 할 줄 알았다. 그리고 하준이 내가 뭘 먹고 싶냐고 물을 때마다 그는 아무거나라고 했다. 하지만 내가 만든 음식이 맛이 없거나 입에 맞지 않으면 그는 즉시 최진혁의 스마트폰으로 배달 음식을 시켰다. 그때의 나도 참 바보 같았다. 배달 음식은 건강에 좋지 않다. 어린아이는 햄버거나 감자튀김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간곡히 설득했다. 하지만 하준이는 늘 나를 흘겨볼 뿐이었고 최진혁은 웃으며 내 어깨를 주물렀다. 여보,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 아이가 먹고 싶어 하면 먹게 둬. 나는 방금 골랐던 시금치를 내려놓았다. 나를 향해 손짓하는 상인에게 손을 흔들었다. 한언니, 오늘 신선한 새우 있어요. 아이 새우 완자 만들어주기 딱 좋은데 나는 결혼 3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 누가 낳은 아이는 누가 책임져야죠. 저는 더 이상 그 바보짓 안 할래요. 스마트폰을 찾았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둑해져 있었다. 포맷된 스마트폰을 보며 나는 다시 웃음이 나왔다. 인생의 바보 같았던 경험들도 포맷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은 나의 가장 열정적이고 두려움 없던 20대였고 사랑에 눈멀었던 3년이었다. 전부 계획에 줘버린 셈이었다. 마침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어머님, 미리 알아봐 주신 아이 영어학원 이제 반배정 시작해요. 계좌번호 보내드렸고요. 총 380만 원입니다. 입금하시고 캡처 화면 보내주세요. 380만 원이라. 나는 텅 빈 내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한유라의 손목에 반짝이던 금팔찌가 떠올랐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하준이 영어학원은 잠시 보류할게요. 네, 학원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요. 네, 나중에 필요하면 제일 먼저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바로 택시를 타고 금은방으로 갔다. 몇 번이나 봤지만 차마 사지 못했던 행운의 나침반 팔찌를 샀다. 마침 388만 원이었다. 금은방을 나와서는 백화점으로 향했다. 예전에 마음에 들었지만 사지 못했던 코트와 신발을 모두 샀다. 결혼 3년 동안 하준이에게 이런저런 학원과 특기 활동을 시켜주느라 돈을 아끼느라 삶의 질이 계속 떨어졌다. 그런데 내가 진심으로 아꼈던 가족은 나를 무료 부모 취급하고 심지어 고가의 부동산을 떠넘길 호구로 생각했다니 정말 참을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밤 11시였다. 거실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물건들을 내려놓고 불을 켜자 최진혁의 굳은 얼굴과 마주쳤다. 서연 씨, 하준이가 저녁 굶고 잔 거 알아요?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당신은 엄마잖아. 쇼핑을 하고 싶어도 하준이 시간을 고려해야지. 그리고 이 짐들은 다 얼마야? 하준이가 곧 사립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1년 학비만 몇 천만 원이야. 우리가 겨우 면접 합격시켜놨는데 하준이를 좀 더 생각해주면 안 돼? 왜 예전에는 이걸 꿰뚫어보지 못했을까? 그는 한마디 한마디 나를 탓했지만 내가 밤 11시에 택시 타고 오는 게 위험하지는 않았는지, 오래 걸어다녀서 피곤하지는 않은지, 밥은 먹었는지 묻지 않았다. 하준이, 또 하준이. 하준이의 생활 패턴에 맞추기 위해 나는 내 사교 생활을 희생해야 했다. 내 삶은 하준이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준이를 사립학교에 보내기 위해 나는 절약해야 했다. 나는 길게 늘어진 최진혁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나는 하준이의 새엄마일 뿐이에요. 그 아이와는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어요. 내가 잘해주는 건 정성이지 의무가 아니에요. 교육, 먹고 사는 문제의 직접적인 책임자는 당신 친아빠라고요. 내 얼굴이 차갑게 굳자 최진혁의 표정이 누그러졌다. 여보, 당신을 탓하는 게 아니야. 당신이 이렇게 늦게까지 안 들어오니까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다음엔 쇼핑할 때 나랑 같이 가. 남편이 짐도 들어주고 좋잖아. 그리고 알잖아. 나 어릴 때 계속 울고 기다리면서 컸어. 이제 하준이가 내 비극을 되풀이하게 하고 싶지 않아. 예전 같았으면 그가 비참한 어린 시절을 꺼낼 때마다 나는 주문에 걸린 것처럼 그를 안쓰러워하고 이해하며 하준이에게 2배로 잘해줬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나는 손목에 나침반 팔찌를 돌리며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당신 어린 시절의 비극은 당신 부모님이 만든 거고 하준이의 어린 시절이 불행하다면 그건 당신과 그의 친엄마 때문이겠지. 최진혁 씨,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그냥 새엄마일 뿐이야. 나는 최진혁의 놀란 표정은 쳐다보지도 않고 평소처럼 잠든 하준이를 보러 가지도 않은 채 침실문을 열고 들어가 버렸다. 다음 날 나는 평소처럼 일찍 알람을 맞춰놓고 하준이의 아침밥을 차려주지도 하준이를 깨우지도 않았다. 쾅쾅쾅 문 두드리는 소리와 하준이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쯤 나는 게으르게 문을 열었다. 하준이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다. 최진혁의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서연 씨,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하준이가 지금 학교 가면 애들은 벌써 1교시 끝났을 거야. 지금은 유치원이지만 초등학교 가서도 지각하면 선생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 하준이는 얼굴에 눈물방울을 뚝뚝 흘리며 목에 힘을 주고 내 배를 머리로 들이받으려 했다.
이 나쁜 여자. 다 당신 때문이야. 우리 엄마를 쫓아내고 밥도 안 주고 지각하게 만들고 내가 당신을 들이받아 죽여버릴 거야. 아이의 힘은 샜다. 나는 예전처럼 그를 봐주지 않았다. 침실 문을 확 닫아버렸다. 쿵하는 충격음이 들렸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문을 열었다. 어머, 이 아이 힘이 왜 이렇게 세지? 하준이의 이마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다. 최진혁은 화가 나서 핏대가 섰다. 서연 씨, 쟤는 아직 애야. 당신이 쟤를 때렸어? 나는 재빨리 손으로 제지하는 동작을 취했다. 내가 어느 손으로 쟤를 때렸다고 그래요? 사람 억울하게 만들지 마요. 최진혁은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거친 숨을 내쉬었다. 됐어. 당신이랑 안 싸울래. 빨리 제 옷 입히고 밥 먹여서 학교 보내. 나는 손을 펼쳐 보이며 관절이 굵어진 손을 들어 보였다. 미안하지만 관절이 아파서 못해요. 당신이 그렇게 쉽게 말하니 당신이 직접 해요. 최진혁은 나를 한참 쳐다보다가 하준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천둥 같은 문 닫는 소리를 들으며 난장판이 된 부엌을 보고 나는 웃음이 터졌다. 최진혁도 참 재밌는 사람이었다. 자기 아들을 굶길까봐 걱정하면서도 내가 자기가 요리할 줄 안다는 걸 알게 될까봐 두려워했다. 밥을 해놓고는 일부러 부엌을 엉망으로 만들어 내가 다음에는 귀찮아서라도 자신에게 요리를 시키지 않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참 잔꾀가 대단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치우지 않았다. 씻고 가방을 메고 나가 아침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거리를 한가롭게 거닐다 하준이 유치원 친구의 엄마를 만났다. 하준이 엄마, 오늘 초등학교 신입생 등록하러 갔는데 왜 안 보이셨어요? 나는 그 말에 멍해졌다. 무슨 등록이요? 하준이 친구 엄마는 놀란 얼굴로 나를 보았다. 초등학교 신입생 등록이요? 오늘 하루만 받아요. 기한 지나면 안 된대요. 어제 선생님이 단체 채팅방에 3번이나 공지 올리고 모든 학부모들 태그했는데 못 받으셨어요? 나는 스마트폰을 들어보였다. 어제 떨어뜨려서 망가졌어요. 수리했더니 채팅 기록도 다 날아갔고요. 하준이 친구 엄마는 손을 저었다. 시간 없으니까 얼른 가보세요. 사시, 반의 마감이에요. 지금 서두르면 겨우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초조하게 머리를 극적이며 서둘러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서 서류를 찾았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하준이의 예방접종 기록부를 찾을 수 없었다. 이게 없으면 입학수속을 밟을 수 없었다. 나는 급히 최진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한 번 걸면 끊고 다시 걸면 또 끊었다. 결국 나를 차단해버렸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카톡으로 메시지를 남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빨간색 느낌표가 떴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한유라의 영상 계정을 열었다. 최신 영상은 최진혁이 한유라와 함께 놀이공원에서 노는 모습이었다. 영상에 달린 글은 이랬다. 내가 손짓만 하면 다른 사람들은 끼어들 틈이 없지. PS의 이 영상은 어제 방문했던 어떤 분 보라고 올리는 거예요. 내 남자랑 내 아이를 그렇게 오래 맡아줬으니 이제 돌려줘야지. 영상 속에서 평소 고소공포증이 있던 최진혁은 번지점프대 위에서 한유라에게 애틋하게 고백했다. 보물아, 돌고 돌아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건 오직 너뿐이야. 한유라가 배경음악으로 깐 노래는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걸어본 적 있나요? 였다. 나는 한유라가 올린 영상들을 하나씩 훑어보았다. 볼수록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쥐어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느껴졌다. 하준이가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 다른 도시로 출장 갔다고 했던 최진혁은 사실 한유라와 고즈넉한 마을을 여행하고 있었다. 하준이가 동네 아이와 싸우다 앞니 반쪽을 부러뜨려 상대 부모가 문 앞까지 찾아와 난리를 쳤을 때 내가 심신이 지쳐 일을 처리하는 동안 그는 한유라와 운남에서 버섯을 따고 있었다. 하나하나가 충격이었지만 가장 나를 경악시킨 것은 한유라가 아주 예전에 올렸던 짧은 영상이었다. 나는 바람이라 떠나야 하지만 여행 경비도 필요하고 아이도 누가 봐줘야 해.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내 남자가 나 대신 호구를 물색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그 영상이 올라온 시점은 내가 최진혁을 처음 만났을 때였다. 내가 멀쩡히 운전하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내 차 앞에서 쓰러졌다. 나는 혼비백산하여 스마트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구경하던 최진혁이 웃으며 내가 막 누른 신고 전화를 끊었다. 이런 일은 끌수록 골치 아파져요. 그는 몇 마디 말로 자해 공갈단을 쫓아냈고 내 눈에는 후광이 비치는 듯했다. 나중에 식사를 대접하고 일부러 나와 하준이를 만나게 하고 수없이 내 앞에서 약한 척, 불쌍한 척했다. 어떤 서프라이즈 영상에서는 내 차 앞에서 자해 공갈을 했던 그 할머니가 한유라의 할머니로 둔갑해 있었다. 기가 막혔다. 내가 막 새로 한 네일아트가 주먹을 쥐자 모두 부러졌다. 손가락과 손바닥이 찌르듯이 아팠다. 손바닥에 밝힌 부러진 조각을 보며 나는 거짓으로 가득 찬 내 결혼 생활을 보는 것 같았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나는 시간이 4시 반, 5시, 6시, 7시로 흘러가는 것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너희 부부는 밖에서 즐겁게 놀고 나는 아이 보모나 하라고? 그럼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아, 그리고 그녀가 댓글에서 언급했던 집. 나는 서둘러 택시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상담을 받은 후 나는 분노에 숨이 막혀 피를 토할 뻔했다. 한유라가 이혼할 때 왜 집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재혼한 최진혁이 왜 그렇게 선심 쓰듯 내 이름을 올려줬는지 이제야 알겠다. 나를 이용해 폭락한 집값을 상쇄하려 했던 것이다. 변호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박서연 씨, 이 아파트는 현재 선생님과 최진혁 씨 공동 소유입니다. 매입 당시 평당이 800만 원이었지만 지금 팔면 기껏해야 일 800만 원입니다. 160제곱미터, 약 48평, 아파트니 오가는 사이에 16억 원을 손해본 셈입니다. 나는 여전히 그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집은 지금 제 남편 소유이고 우리 혼후 공동 재산인데 얼마에 샀든 제가 호구가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죠? 변호사는 안경 너머 작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지혜의 빛을 반사했다. 이런 사건은 제가 너무 많이 다뤄봤습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남편분의 이혼 합의서를 확인해 보시거나 남편분이 전 부인에게 차용증을 써줬는지 알아보세요. 나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제가 시집와서 집에 이름 올렸으니 이제 저와 최진혁 두 사람 집인데 팔아도 우리 둘이 반반씩 나누는 거잖아요. 변호사는 한참 동안 더 설명해 주었고 나는 마침내 상황을 파악했다. 만약 이 집이 내 명의로 된 후 우리 부부의 공동재산이 되면 이 집을 사기 위한 대출금 역시 우리 부부의 공동채무가 된다는 사실. 이것은 내가 호구 취급을 당했다는 것보다 더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을까?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최 씨 집에 시집와서 2억 원을 들여 이 집을 인테리어했는데 결국에는 오히려 돈을 물어내게 생겼다니. 나는 길을 걸으면서도 최진혁과 한유라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준이 어딨어? 최진혁의 고함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 그는 매일 오시에 하원하는데 예전에는 늘 내가 데리러 갔다. 내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서 꺼졌어요. 설마 선생님이 당신한테도 전화 안 했어요? 최진혁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한참을 우물쭈물하며 제대로 된 이유를 대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다. 금슬 좋은 부부가 놀이공원에서 달콤한 시간을 보냈으니 저녁 식사도 해야 했을 터. 식사하는데 선생님 전화에 방해받을 순 없으니 당연히 전화를 끊어버렸겠지. 그가 아이를 걱정하지 않았겠는가. 어차피 나라는 충실한 부모가 있으니 그는 마음 놓고 즐겼을 것이다. 하준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다. 나를 보는 표정은 원한에 가득 차 있었다. 미워. 당신 싫어. 이 나쁜 여자. 당신이 우리 엄마 자리를 뺏었어. 그리고 일부러 나 안 데리러 왔지. 나는 그와 입씨름할 기력도 없었다.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최진혁이 나를 붙잡았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준이 아직 밥도 안 먹었어. 빨리 밥 좀 차려줘. 나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가 부자연스럽게 시선을 피할 때까지. 그러고 나서야 손가락을 펴보였다. 요즘 손관리 중이라서 물 묻히면 안 돼요. 집안일 못해요. 하준이 밥이랑 옷은 당신이 알아서 해요. 그리고 나 요즘 신경쇠약이라서 충분한 수면이 필요해요. 아침에 나 깨우지 말고 당신 아들 당신이 직접 학교 데려다 줘요. 최진혁은 입을 벌렸다가 한숨을 쉬었다.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가 전화 안 받아서 화난 거야? 그때 회의 중이었어. 나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 중이라서 내 카톡도 차단했구나. 최진혁의 표정이 부자연스러웠다. 그건 당신이 영상통화 걸어서 사장님한테 보일까봐 그랬지. 나는 최진혁이 후회하는 표정을 보고 싶었다. 그래서 웃으며 그를 주시했다. 그럼 당신이 뭘 놓쳤는지 알아요? 오늘 초등학교 신입생 등록이 딱 하루였어요. 나는 하준이 예방접종 기록부를 못 찾았는데 당신은 내 전화를 안 받았고 연락도 안 됐고 회사에 찾아가도 없었어요. 최진혁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왜 하준이 학교 문제라고 말 안 했어? 알았더라면 내가. 하준이도 울음을 그쳤다. 코를 훌쩍이며 말했다. 나 꼭 초등학교 갈 거야. 내 제일 친한 친구도 거기 간단 말이야. 아빠, 내일 가서 등록해줘. 그는 3년 동안 나를 돌봐줬으면서도 단 한 번도 이모라고 부르지 않고 늘 저기요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 나 또한 그에게 아무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그 부자가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지 않고 문을 잠갔다. 금고를 열어 최진혁이 예전에 넣어둔 서류들을 하나하나 뒤졌다. 이혼 합의서에 이 집이 한유라가 부모님께 돈을 빌려 전액 현금으로 산 집이며 아이를 위해 최진혁에게 주었지만 집을 산 대출금은 최진혁이 갚아야 한다고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머리가 띵하고 아파왔다. 차용증 사본도 한 장 있었다. 최진혁이 한 획 한 획 눌러 쓴 글씨. 한유라 부모님께 44억 8천만 원을 빚짐. 전액 현금 주택 구매용. 젠장할. 지금 이 집은 다 합쳐봐야 28억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러면 1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내 이름이 버젓이 등기부등본에 올라 있으니 집을 팔아도 나는 8억 원의 빚을 져야 한다는 뜻이었다. 나를 이용해 아이를 돌보게 하고 집값 하락을 상쇄하려 하다니. 좋아, 최진혁과 한유라. 아주 잘났어. 나는 모든 증거를 사진 찍어 내 변호사에게 보냈다. 변호사는 검토해보고 다시 연락 주겠다고 했다. 초조하게 변호사의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최진혁이 내 방문을 두드렸다. 서연 씨,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나도 그가 또 어떤 감언이설을 늘어놓을지 듣고 싶었다. 최진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요 며칠 내가 직접 해보니 당신이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 생각해보니 나한테 시집와서 당신만 고생했지. 당신 또래 여자들은 지금 다들 자유롭게 놀러 다니는데 당신은 매일 엄마의 책임을 져야 했으니 나는 몰래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켰다. 여보,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따져요. 결혼하자마자 당신이 전액 현금으로 산 집에 내 이름도 올려줬잖아요. 내 친구들은 아직 작은 아파트 계약금 때문에 돈 빌리러 다니는데 나는 벌써 이렇게 큰 집이 생겼고 내 명의로 된 재산도 10억이 넘는데 이게 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죠. 나는 녹음으로 내가 대출금에 대해 몰랐다는 사실을 확실히 해둬야 했다. 역시나 최진혁은 내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저 아이 보는 게 힘들어서 반항하는 거라고 여겼다. 그는 내 뺨을 꼬집었다. 내 모든 게 다 당신 거야. 이 집뿐만 아니라 나중에 돈 벌어서 별장 사도 당신 이름으로 해줄게. 나는 감격한 척했다. 그것도 전액 현금으로요? 난 대출 받는 거 싫은데. 최진혁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당연하지. 당신 남편은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온갖 아부를 떨었다. 가정이 안정되어야 저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죠.
하준이랑 일 사이에서 제가 정말 정신이 없어요. 아직 변호사에게서 확실한 답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 시점에서 그를 자극하고 싶지 않았다. 여보, 이 집은 당신이 직접 돈 벌어서 산 거예요? 정말 능력 있네요. 제가 하준이를 잘 돌보면 우리 빨리 더 큰 별장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거죠? 최진혁은 내 말에 편승해 자기 자랑을 한참 하더니 다음 날 하준이를 데려다 주는 일을 다시 내게 떠넘겼다. 나는 녹음 파일을 모두 변호사에게 보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는 기쁜 목소리로 내게 알려주었다. 이 채무에 대해 몰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최진혁 씨가 이후에 채무에 대한 추가 서명이나 보충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비진 선생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재산도 분할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나는 이 지옥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만이 목표였다. 재산을 못 받으면 못 받는 거지. 게다가 최진혁과 하준이는 내게 기생하며 피를 빨아먹고 내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들은 3년 동안 실질적인 혜택을 누렸다. 내가 떠난 후에 그들이 한유라에게 적응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나는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기다릴 시간이 충분했다. 하준이를 깨우자 그는 텅 빈 식탁을 보고 화가 나서 물컵을 던졌다. 아침밥, 나 아침밥 안 해줄 거야? 나 군고학교 가라는 거야? 왜 이렇게 악독해? 잠이 덜 깬 최진혁이 미간을 찌푸리며 나왔다. 서연 씨, 왜 하준이 밥 안 해줬어? 나는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손 다쳐서 물 묻히면 안 돼요. 못해요. 밖에 식당 있으니까 아무거나 사 먹어요. 최진혁은 눈살을 찌푸렸다. 하지만 하준이는 위장이 약해서 바깥 음식을 자주 먹으면 안 돼. 걱정되면 당신이 해줘요. 어쨌든 난 못해요. 최진혁은 버럭 화를 냈다. 어젯밤에 얘기 다 했잖아.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할 테니 당신이 가정을 잘 돌봐달라고. 나는 손을 뻗어 다시 녹음 단축키를 눌렀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생활비 한 푼이라도 낸 적 있어요? 나는 당신이랑 결혼해서 2억 원으로 집 인테리어하고 하준이 3년 유치원비로 2억 원 썼어요. 평소 식비나 생활비는 계산도 안 했고 내 월급 전부를 생활비로 썼다고요. 당신은요? 당신이 번 돈은 어디 갔어요? 최진혁은 시선을 피하며 더듬거렸다. 내 동생 결혼할 때 차 사줘야 해서 3억 원 보태줬어.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록했다. 나중에 변호사에게 물어봐야지. 그 돈의 절반은 내 몫일 것이다. 나는 그를 쏘아보았다. 3년 일해서 겨우 3억 벌었어요? 그 실력으로 별장을 산다고요? 차라리 애나 잘 봐요. 최진혁은 내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리고 부모님 용돈도 매년 3억 원씩 드렸어. 동생 차값, 부모님 용돈, 전부 한유라 주머니로 들어간 게 분명했다. 하지만 나는 그와 다투지 않았다. 어쨌든 이것이 우리 혼후 공동 재산이며 그가 유용했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됐다. 게다가 어젯밤 나는 그가 잠든 틈을 타 그가 한유라에게 송금한 모든 내역을 사진으로 남겨두었다. 붓도 부셔 딱 9억 원이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당신 부모님은 복 받으셨네요. 이렇게 효심 깊은 아들을 둬서 나처럼 번 돈 전부 늙은 남자랑 의부사들한테 쏟아붓는 거랑은 다르죠. 우리 부모님이 왜 그렇게 당신이랑 결혼하는 걸 반대했는지 알겠네. 나는 그를 한참 동안 비난하며 그가 결혼 후 번 돈이 단 한 푼도 가정 공동지출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 녹음한 후 가방을 메고 출근했다. 하준이를 데려다 주는 것? 미안하지만 전혀 그럴 생각 없었다. 이 보모 겸 호구 노릇 할 사람이나 하라지. 퇴근 후 나는 최진혁에게 바로 전화했다. 나 야근해야 해서 애 못 데리러 가요. 그리고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현재 모든 정보가 내게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마음을 굳게 먹고 오늘 밤 탐파하기로 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시간을 보니 밤 9시 반. 정상적이라면 집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다. 나는 한유라의 SNS 계정을 열었다. 역시나 그녀는 또 업데이트를 했다. 이번에는 부부가 아이와 함께 옷을 사는 영상이었다.
귀엽고 잘생긴 아들, 다정하고 애정 넘치는 남편, 잘 관리된 한유라. 나는 거금을 들여 그 영상에 광고를 태웠다. 실시간 인기 검색어까지. 곧 영상 밑에는 댓글이 쏟아졌다. 사랑받는 여자는 빛이 나네요. 언니, 정말 남편이 잘해주나 봐요.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엄마가 될 수 있나요? 이 꼬마 너무 귀여워. 내 랜선 아들이다. 어느 방향으로 저라면 저런 남편 만날 수 있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아는 사람의 댓글이 달렸다. 아니, 너희 이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어? 최진혁 재혼한 지도 꽤 된 걸로 아는데 어떻게 다시 만나는 거야? 어머, 그럼 원조가 상간녀가 된 거네? 여러분, 이 여자 프로필 가서 위에서부터 쭉 보세요. 저한테 고마워하게 될 거예요. 와, 나 진짜 눈이 번쩍 뜨이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재혼한 언니 불쌍하다. 사람을 바보로 아나? 나는 계속해서 광고비를 쏟아부었다. 더 퍼져라, 더 터져라. 이 쓰레기 남녀가 망신당하지 않으면 내가 쓴 돈이 아까울 지경이었다. 그리고 나는 다른 계정으로 한유라가 예전에 다른 사람 댓글 창에 남겼던 스크린샷을 댓글에 올렸다. 상간녀가 뭐 어때서 깨끗하고 순진한 아가씨인데 그리고 그 망할 할망구 내 손녀랑 짜고 자해 공갈 연기했지 등 열정적인 네티즌들이 들끓었다. 와, 이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냄새를 맡은 마케팅 계정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다. 한유라가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호구 찾아 아이 맡기고 집값 폭락 손실을 재혼한 아내에게 떠넘기려 한 악랄한 수법까지 모두 파헤쳐졌다. 사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나는 순세를 타서 인터넷에 영상을 하나 올렸다. 내가 수년간 사랑에 눈이 멀어 최진혁 부자에게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후 얼마나 충격을 받아 지금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영상이었다. 결혼 생활에서 남편에게 속아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된 많은 여성들이 댓글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고,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내게 꼭 힘내라고 응원해 주었다. 나는 병원에서 포도당 주사를 맞으며 흥미진진하게 댓글을 보고 있을 때 최진혁이 씩씩거리며 나를 찾아왔다. 박서연, 장난 그만해. 우리 일을 왜 사람들을 선동해서 유라를 공격하게 만들어. 걔가 뭘 잘못했는데? 걔는 당신을 본 적도 없어. 내가 이혼남이라는 건 결혼 전에 당신한테 말했던 거고, 당신이 하준이한테 잘해준 것도 당신이 원해서 한 거잖아. 이제 와서 뭐가 억울하다는 거야. 몇 마디 말에 마치 거꾸로 매달려 내 머릿속에 든 물을 다 빼낸 것 같았다. 내 연애뇌가 치료되었다. 나는 어지러워서 그 자리에 서서 최진혁을 다시 보았다. 그는 사실 그렇게 평범한 남자였다. 나는 몰래 라이브 방송을 켰다. 그리고 내 자신을 세게 꼬집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나는 억울한 표정으로 최진혁을 바라보았다. 만약 이 영상이 터져서 한유라의 SNS가 다 털리지 않았다면 당신은 나를 속여서 집값 폭락 손실을 같이 떠안게 할 작정이었겠죠? 만약 한유라가 스스로 폭로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언제까지 나를 속일 생각이었어요? 당신들 가족이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면 왜 나를 당신들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였어요? 당신 부모님, 당신 동생에게 줄 돈은 그렇게 많으면서 부모 고용해서 애 키울 돈은 없었어요? 라이브 방송 채팅창은 빠르게 올라갔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연애뇌, 바보, 불쌍할 가치도 없는 멍청이라고 욕했다. 부모님 말 안 듣고 스스로 재앙을 자초했네. 이제 와서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진작에 남들 충고 좀 듣지. 대학 졸업하자마자 애 딸린 이웃남이랑 결혼해서 새엄마 노릇하고 자기 돈으로 인테리어하고. 들어봐. 이게 말이 돼? 내가 부모였으면 기절했을 거야. 물론 최진혁을 계산적인 인간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다. 채팅이 너무 빨라서 다 읽을 수가 없었다. 최진혁은 라이브 방송이 켜져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다가 한숨을 쉬었다. 우선 논리를 하나 이해해야 해. 유라의 변덕이 없었다면 나는 당신과 결혼하지도 않았을 거고 하준이도 당신에게 맡기지 않았을 거야. 나는 기가 막혀 웃었다. 그럼 당신 집안이
무슨 대단한 명문가라도 돼서 내가 새엄마 할 기회를 준 걸 감사해야 한다는 거야? 최진혁은 손을 저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빨리 인터넷에 올린 영상 지우고 유라한테 사과 영상 하나 찍어 올려. 그럼 이 일은 없던 걸로 할게. 안 그러면 나와 하준이는 영원히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당신 용서 따위를 신경 쓸 것 같아? 바보야. 나는 최진혁과 이혼했다. 그가 한유라에게 송금한 돈의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고 결국 그 돈의 절반을 돌려받았다. 집에 8억 원 예금도 모두 내 것이 되었다. 최 씨 집에서 나온 후 나는 마치 허물을 벗은 것처럼 온몸이 아팠다. 집에 돌아와 사흘 내내 고열에 시달렸다. 몸이 회복되자 사장님은 내게 보름간의 휴가를 주었다. 여행 가서 마음 좀 추스르고 오라고 했다. 나는 비행기 표를 사서 강원도로 갔다. 화목마을의 작은 통나무집을 빌려 매일 유유자적하게 물 흐르는 것을 보고 기러기가 나는 것을 보았다. 한편 한유라는 최진혁과 화려하게 재혼했다. 영상에 달린 글은 역겨울 정도였다. 잘못 들어선 길, 잘못 잡은 손, 모두 우리가 더 나은 재회를 하기 위함이었어. 최 식구는 영상 속에서 화기애애했다.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배, 그냥 이렇게 끝낼 거예요? 그럴 리가. 최진혁은 기쁨에 겨워 하준이 학교 문제를 잊어버린 듯했다. 초등학교는 이미 등록이 마감되었고 최진혁의 집이 속한 학군의 초등학교는 등록 기간이 3일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최진혁은 입주민 단체 채팅방도 학부모 단체 채팅방도 확인하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나는 하준이 이 배은망덕한 녀석이 학교를 못 찾아 우는 꼴을 기대했다. 나는 가끔 햇살 좋은 날이면 화구를 메고 자작나무 숲으로 가서 그림을 그렸다.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비쳐내려 희망의 빛을 전달했다. 보고 있으면 마음이 기뻐졌다. 예전에 받았던 상처도 치유되는 것 같았다. 심심할 때면 한유라의 SNS를 열어 이 랜선 패디 또 무슨 짓을 하는지 보곤 했다. 내 예상대로 처음에는 그녀의 SNS가 평화로운 일상으로 가득했다. 그러다 점점 그녀는 깊은 밤에 감상적인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남자는 다 똑같아. 얻고 나면 소중한 줄 몰라. 아이는 전생의 빚이야. 아침 6시부터 저녁 5시까지 어느 아빠가 이 짓을 하고 싶겠어? 편식하고 까탈스럽고 성질머리하고는 내 친자식이 아니었으면 진작에 내다버렸을 거야. 계정 전체가 불평과 좌절감으로 가득 찼다. 열정적인 네티즌들은 신이 났다. 그녀의 SNS 밑에 열심히 댓글을 달았다. 인과응보, 꼴 좋다, 죄 지은 자는 벌을 받는다. 결국 폭발한 한유라는 댓글창을 닫아버렸다. 내 휴가는 끝났다. 회사에서 지사로 가서 경험을 쌓을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3년 후에는 지사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즉시 수락했다. 머리에 찼던 물도 다 빠졌으니 이제 내가 돈 벌 차례였다. 나는 지사에서 빠르게 적응하며 일했다. 한편 최진혁 일가의 소동은 끊이지 않았다. 9월 개학 시즌 최진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하준이 초등학교 당신이 처리 안 했어? 역시 남자든 여자든 사랑에 빠지면 바보가 된다. 최진혁 씨, 우리 이혼했어요. 하준이는 당신 아이잖아요. 걔가 학교를 가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최진혁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제 학교 문제는 다 당신이 처리했잖아. 당신이 키운 애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어.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입꼬리를 올렸다. 내 알바 아니야. 다시는 나 방해하지 말고 꺼져. 한유라는 화가 나서 자기 영상에서 내가 하준이 학교 문제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댓글 창이 즐거워졌다. 잠깐만, 하준이는 설마 돌틈에서 튀어나온 거야? 아빠도 엄마도 없는 고아인가? 이 댓글이 인기 검색어에 올랐다. 한유라는 폭발해서 답글을 달았다. 예의 좀 지키세요. 상대방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의 바르게 물었.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는데 왜 새엄마가 책임져야 하죠? 한유라는 며칠 전에 막 열었던 댓글 창을 다시 잿빛으로 닫아버렸다. 하준이는 등록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유치원에 다녔다. 꼬마 녀석은 기분이 좋지 않았고 더 이상 친엄마를 달래주던 애교도 부리지 않았다. 오히려 집에서 온갖 성질을 부리며 물건을 부수고 난리를 쳤다. 한유라는 원래 아이가 귀찮아서 떠났던 사람이었다. 지금 하준이의 난동을 참을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녀는 하준이가 성질 부리는 영상과 자신이 하준이를 훈육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 은근히 내가 자기 아들을 망쳐놨다고 비난하는 것이었다. 물론 댓글창은 닫혀 있었다. 하지만 마케팅 계정들은 그녀라는 큰 재미를 놓칠 수 없었다. 그래서 마케팅 계정들이 조롱하는 영상 아래 네티즌들의 갈 곳 없는 비난이 마침내 분출될 수 있었다. 나 진짜 이렇게 싫은 사람 처음 봐. 나쁘고 멍청하기까지 해. 자기 아들 자기가 안 키우고 뻔뻔하게 멀쩡한 재혼 아내한테 상간녀 딱지나 붙이고 한유라가 어떤 사람인지 알만하다. 3개월 동안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유라가 다시 인기 검색어에 올랐다. 이번에 달린 글은 이랬다. 엄마, 나 걱정하지 마. 나 시댁에서 1대2로 싸워서 엄마 얼굴에 먹칠 안 했어. 영상 속에는 내가 예전에 정성껏 꾸몄던 집이 박살 나 있었다. 깨끗했던 변기까지 산산조각 나 있었다. 최진혁의 다리와 팔에서는 피가 흘렀고 하준이도 멀쩡하지 않았다. 얼굴에 어떻게 긁혔는지 큰 상처가 나 있었는데 상처에 흉측한 정도로 보아 흉터가 남을 것 같았다. 촬영된 영상에서는 하준이의 히스테릭한 목소리가 들렸다. 꺼져. 당장 꺼져. 나는 서연 엄마가 돌아왔으면 좋겠어. 당신은 싫어. 당신은 게으르고 성질도 더럽잖아. 아빠가 당신을 버린 이유를 알겠네. 영상은 여기서 갑자기 끝났다. 마케팅 계정들은 축제 분위기였다. 인과응보. 나는 진지하게 내가 얼마 전 강원도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들을 공유했다. 다들 내가 이혼한 게 최고의 성형이라고 했다. 한편 영상 속의 한유라는 눈에 띄게 초췌해졌다. 눈 밑에는 커다란 다크서클이 있었고 희고 고왔던 손도 거칠어졌다. 내가 신나게 구경하고 있을 때 옆집 이웃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 씨, 댁에 어떻게 불이 났어요? 빨리 문 열어요. 우리 집에 소화기 있어요. 나는 상대방에게 최진혁과 이혼했다고 말했다. 상대방은 중얼거렸다. 어쩐지 요즘 옆집에서 매일 부수고 싸우고 조용한 날이 없더라니. 나는 119에 신고했다.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불안해서 최진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새 식구가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웃은 무고했다.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한유라가 냉소하며 말했다. 어머, 우리 상간녀 언니 전화하셨네. 마침 상간녀 언니한테 한 수 배우려던 참이었는데 걔를 어떻게 훈련시켰길래 내 친자식, 내가 16살 때부터 함께한 남편이 어떻게 당신한테 홀딱 넘어갔는지, 당신이 그렇게 그들을 아끼고 사랑했다며? 당신들이 가족이라며? 와서 같이 죽어. 나는 어이가 없어 콧방귀를 뀌었다. 옆집에 소화기 있어요. 별거 아니니까 빨리 문 열어요. 한유라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다시 걸었더니 꺼져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소방대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옆집 이웃에게서 전화가 왔다. 불은 껐는데 최진혁 씨가 불에 심하게 다쳤고 한유라 씨랑 하준이는 연기에 질식해서 죽었대요. 아이고, 현장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몰라요. 그 여자도 정말 미쳤지. 너무 무서워요. 이웃을 안심시킨 후 나는 인터넷에서 화재 실시간 보도를 찾아보았다. 카메라가 비춘 최진혁은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계속 중얼거렸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자 겨우 들을 수 있었다. 악행을 저지른 건 한유라예요. 하느님, 걔를 벌 주세요. 걔가 사람 속이자고 제안했어요. 하느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제가 빨리 낫게 해주세요. 후속 보도도 이어졌다. 몸의 화상 치료와 위아래층 이웃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최진혁은 그 집을 팔았다. 그리고 그의 다리는 심하게 화상을 입어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을 때 최진혁은 내게 전화를 걸어 한번 만나고 싶다고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미안하지만 당신 그 꼴 보면 악몽 꿔서 잠 못 잘 것 같아. 당신이 불행하게 지낸다니 마음이 놓이네. 더 이상 하느님께 빌 필요 없어. 죄 지은 자는 벌을 받는 법. 오지 않은 게 아니라 때가 안 됐을 뿐이야. 모든 후속 상황을 알게 된 동료는 미친 듯이 내게 이모티콘을 보냈다. 속 시원하지. 당연히 시원하지. 나는 덕으로 원한을 갚고 싶지 않았다. 나는 오직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고 싶었다. 유일한 아쉬움은 내가 미처 손을 쓰기도 전에 그들이 스스로 자멸했다는 것이다. 이혼 후 첫 봄 강원도의 바람은 여전히 건조했다. 얼굴에 닿는 느낌은 거친 사포 같았지만 현실에 단단히 발을 딛고 선 듯한 안도감을 주었다. 그 작은 통나무집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담장 구석의 자작나무는 새싹을 틔웠다. 호숫가의 제비떼는 북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나는 뜨거운 차 한 주전자를 우려내 등나무 의자를 마당으로 옮겨 태양이 설산의 능선을 따라 서서히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날 나는 변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한층 더 흥분되어 있었다. 박서연 씨, 최진혁 씨가 한유라 씨에게 송금했던 9억 원 기억하시죠?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의 지연과 항소를 제외하고 그 돈은 이자와 함께 모두 선생님 계좌로 입금될 겁니다. 나는 스마트폰을 꽉 쥐고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3년간의 억울함이 마치 바람에 흩어지는 뜬구름 같았다. 전화를 끊고 나는 즉시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매했다. 서울의 거리는 내가 떠날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사람은 변해 있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다. 서연 씨, 나야, 진혁이. 나 지금 힘들게 지내고 있지만 당신이랑 얘기 좀 하고 싶어. 나는 답장하지 않고 좌신은행으로 들어갔다. 막 입금된 돈을 세 몫으로 나누었다. 하나는 재테크 투자, 하나는 생활비, 하나는 화실을 열 준비 자금으로. 그렇다. 결혼 생활에서 벗어난 후 나는 마침내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다. 화실은 도심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를 잡았다. 입구에는 나무로 된 손글씨 간판이 걸려 있었다. 마음이 향하는 곳이라고 쓰여 있었다. 첫 수강생들이 왔을 때 나는 웅크리고 앉아 벽에 마지막 페인트를 칠하고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중년 여성이었고 미소에는 피로와 기대가 섞여 있었다. 그들은 그림을 배워서 팔려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을 되찾고 싶다고 말했다. 한 번은 수업 후에 주시성을 가진 한 부인이 남아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 남편에게도 전처가 있어요. 전처의 아이가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요. 제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문득 몇 년 전의 내 모습이 떠올랐다. 가사, 책임, 여론, 그리고 사랑의 동시에 얽매여 숨막히던 그 느낌이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익숙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좋은 새엄마가 되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먼저 자신부터 잘 살아야 해요. 누군가 당신을 사랑해줘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이 생겨요. 만약 아무도 당신을 사랑해주지 않는다면 더욱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죠. 이 말을 하고 나서야 나는 내가 지난 몇 년간 확실히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전에는 필사적으로 잘 보이려 애썼다. 무시당하고 배신당해도 이를 악물고 버텼다. 이제 나는 선별하는 법을 배웠다. 누가 내 삶에 남을 가치가 있는지, 누구를 망설임 없이 지워야 하는지. 한편 최진혁 쪽의 소동은 계속되었다. 집을 판 후에 임대주택으로 이사했고 휠체어가 그의 유일한 교통수단이 되었다고 한다. 한유라는 인터넷상의 행복한 이미지를 잃고 여러 번 라이브 방송을 켜서 생활고를 호소했지만 시청자들은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토록 고집 세던 하준이가 기숙학교로 보내졌다는 소식이었다.